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한국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피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피난하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겨울에 배를 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과정에서 막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 피난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피난은 아마도 흥남철수 작전일 거예요. 흥남이라고 하는 북한의 도시에서 큰 수송선 LST, 메로디스 빅토리오라는 배를 타고서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해 왔던 피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가장 많은 수의 피난은 동해안이 아닌 서해안과 육로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동해안에서 부산, 거제도로의 피난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수적으로 보더라도 더 많은 수의 피난은 서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해안에서의 피난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서해안은 동해안과 다르게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서해안 지역에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섬들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요. 그 섬들에서 짧게는 며칠이지만 길게는 1년 이상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섬과 집을 오가는 피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피난이라고 한다면 집을 떠나서 큰 배를 타고 바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상 여러 과정에서의 피난을 살펴본다면 그 피난 경로와 과정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육로뿐만이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도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해안에서의 피난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점은 여러 섬들을 거쳐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 생활이라고 하는 점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은 섬에서 큰 섬으로 이동을 한 다음 다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섬 중에서 대표적인 섬은 바로 서해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백령도라는 섬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자기 집을 떠나서 서해 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 경우도 작은 섬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통통배와 같은 작은 배를 이용하고 큰 섬에 도달했을 때야만 큰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배 안에서는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이 역시도 하루아침에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배를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배 안은 아주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영화 설국열차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는 열차의 칸별로 아주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피난 수송선 역시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배에서 배 갑판이라고 하는 공간, 야외 공간에는 미군들이 축구를 하거나 화단을 가꾸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갑판의 아래쪽 배 하부에 가서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얽히고 설켜서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공간 속에 피난 이동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 칸에 있었던 어느 피난민 분은 의도하지 않게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미군들이 여유롭고 호화롭다고 생각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피난 생활이라고 하는 것, 피난 경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로만 보기 어렵다. 특히 동해안뿐만이 아니라 서해안에서도 여러 섬들을 거쳐서 피난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피난지 섬에서는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내려오는 수송선이라고 하는 곳 역시도 위의 모습, 아래 모습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피난이 이루어지다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까요? 1951년 겨울 일사후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봄이 되자 남한의 이승만 정부에서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해 봄이 됐을 때 이미 벌써 전선이 교착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군사적인 이동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는데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51년에 농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난 때문에 집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지어야 그해 51년에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피난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강북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도 여전히 군사적인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51년 봄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피난 생활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피난민은 다른 경우였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복귀 불능 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는 집이 지금의 38선 그리고 휴전선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는 8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남한 사회에 정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의 피난민의 규모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8선 휴전선 이북에서 피난하게 된 월남민의 규모가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피난민의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 얼마였는지 여러분 짐작해 보셨나요?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는데요. 피난하고 있는 사람이 540만 명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전 국민의 4분의 1은 피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하다가 51년 봄이 되면서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에 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귀 불능 난민이라고 불렸고 이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미국 원조기구는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난민 정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개척단 자활 정착 사업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난민 정착 사업을 통해서 황무지, 임야, 갯벌을 개간 간척하게 하고 피난한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시킨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거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업장이 없던 시군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었고 그 사업장의 개수는 전국에 1,700여 개에 달합니다. 즉 피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특히 북한 지역 출신에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이 정착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도 한국 사회에서 농지를 조성하고 이후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전쟁은 수백만의 피난민을 낳기도 했고 피난했던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생활대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민 정착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난민 정착 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은요,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새마을이라고 불리거나 신촌이라고 하는 마을로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은 1970년대에 그 새마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950년대에 이 난민 정착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새롭게 생겨난 마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다니시면서 혹시 새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면 이 마을은 전쟁으로 피난했던 분들이 직접 일구어서 정착한 곳이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 전쟁의 피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